오늘로서 꼭 100일 남아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론조사 참 많이 나와가지고요. 일단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들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부터 만나볼 텐데요. 지난 26일에서 27일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35.1%, 두 후보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격차는 지난 조사 결과에 이어서 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면서 8.6%포인트 나타냈고요. 반대로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1.8%, 이재명 후보가 39%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 100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주 만나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조사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그 100일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서 쏟아졌어요. 오늘 나온 거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한겨레 K-스탠 리서치, 중앙 엠브레인 퍼블릭, TBS KSOI 그리고 YTN 리얼미터, YTN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까지 5개 정도가 좀 이제 큰 거였는데 공통점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KSOI도 전화 면접 아니고 ARS 자동응답이었는데 오차 범위대로 들어왔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는 다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100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대 대선 100일을 보면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를 빼놓고는 이때 100일 때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당시에 100일을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한 것들이 대부분 그 앞선 후보가 대부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웃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2002년에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아직 성사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위가 정몽준이었고 3위가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런 변수를 볼 때는 현재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한테 좀 웃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역대 그런 선거들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혼전세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다툼 양상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지난 여론조사 추이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지난 여론조사 추이도 살펴보면 이 여론조사 추이는 두 양강주자와 관련된 주요 변곡점에 따른 그런 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두 후보의 색깔을 보이실 텐데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무튼 어느 정도 또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컨벤션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후보 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윤 후보가 확실히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컨벤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다 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잠깐 요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이재명 이낙연 후보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 둘 다 접전이었기는 한데 그 막판에 이를테면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선 불복 얘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을 했습니다만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좀 더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라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다라고 보면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더 유리한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 부채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느냐 이 대결이 좀 눈에 띄는데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부채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채도 더 떠안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 이를테면은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를테면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정성 문제, 조국 사태로 벌어진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부채에 좀 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부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탕감이 다 됐다고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검찰 부채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인식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예. 전체적인 구도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 근데 예.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채들을 탕감하고 미래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예.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다시 질문드리면 저희가 앞서서 만나봤던 주요 변곡점에 따른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두 후보의 각각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을 보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이제 후보별 의혹들 내지는 후보가 또 안아야 할 부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또 의구심을 가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지율 추이가 또 지금 저희가 만나보는 것처럼 반영이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 후보 다 개인 리스크가 있는 거, 비리 의혹 리스크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훨씬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예.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저게 터지다 보니까 저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더 커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이 됐다라는 거고 네. 고발사주 의혹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죠.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그게 실제라면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실생활에 내 일상생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 이제 뭐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진행자들이 캠프 인사들 내지는 후보에게도 뭐 직접 질문을 합니다만 약간 앞서고 있는 쪽은 평가를 조심해서 하는 편도 있고 약간 뒤지고 있는 편도 역시 여론조사 전부가 아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이제 내용들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의 발걸음 좀 따라가 볼 텐데 이재명 후보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만나보시죠.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 시기에는 너무 늦게 더디게 갑니다. 물론 협상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그러긴 하지만 신속하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민생 법안들은 발목을 잡더라도 신속하게만 입법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저 자리 말고도 저희가 뉴스큐브 시작하면서 연결해 봤던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옳았을 수도 있다. 그거 인정하겠다. 그 50조 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하자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담긴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역대 대선의 어떤 추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역대 대선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표를 더 가져온 후보가 대부분 다 승리했어요. 예. 지금 근데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다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영업자 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상대방이 50조 원 손실보상금 얘기한 거라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예. 유연한 모습을 하나 고집하지 않는다. 유연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 네.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이런 예.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지금 정책 어떤 스탠스 변화를 지금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생 경제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그 뒤에 이어서 민생 지원 공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일대를 찾아서 굉장히 길게 이 광주 호남, 이 호남에 공을 들였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만 18세 여고생이 공동선대위원장에 발탁이 되었다. 화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이유는 전선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쉽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걸 얘기하면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왜 이렇게 나흘 동안 있었거든요. 왜 호남에 집중을 했는데 역대 그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 호남표를 가져갔는데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70%밖에 안 돼요. 아직 10%가 남아 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네. 그 부분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호남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예. 또 2030 표가 지금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8세 여고생도 발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거는 다 지금 본인이 뒤지고 있는 부분에 전부 다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 이번 주말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 민생버스 지금 가잖아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서울로 간답니다. 예. 서울로 가는 이유가 아직도 다른 지역도 남아 있는데 서울이 지금 승부처다. 그리고 역대 대선에 보면은 2012년 그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 빼놓고는 모든 후보가 서울에서 다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다 대선에서 승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거의 10%포인트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부족한 거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다니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메타버스를 기획한 그 전제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기획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전면적으로 등장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타이밍은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공식 선거운동 3주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뭐 홍준표 후보가 거리를 두고 있는 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충청권 방문을 시작으로 첫 지방 민심 투어에 돌입했는데요. 윤 후보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세종시를 먼저 찾았습니다. 때문에 김병준 상임위원장과의 함께 동행을 하면서 김병준 원톱 체제를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김종인이란 이름이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또 모셔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지리멸렬한 게 3주 동안 가면서 지지율 많이 하락했거든요. 깎아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병준에게 힘 실어주기. 또 하나는 충청은 이제 본인의 그 윤 후보 본 부친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거기가 적자다, 예. 아들이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고도 있고 또 하나는 김병준 좀 위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여기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공을 들여놨던 곳이다. 그러니까 김병준 기세워주기 예. 뭐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본 건데 김병준 위원장은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겠다.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그랬는데 혹시 뭐 출마할 생각이 예. 지방선거에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세종 지역이 또 텃밭이니까 이제 그런 배경도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떤 아무튼 뭐 합류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그러면 합류 의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없이도 김병준 원톱 체제로 잘 나간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잘 나온다. 계속 이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갑시다 이렇게 캠프 내에서도 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소위 말하는 뭐 측근 그룹들은 원래 이제 들어오는 걸 꺼려했고 그 외에 초선 의원들이나 좀 젊은 2030들은 그래도 모셔와야 된다 이런 약간 대립 구도가 있었고 중진들은 좀 반대하고 있었고. 예. 근데 지금 결국은 윤 후보가 이제 중진들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네. 야 이거 그러니까 김병준으로 안 된다. 그리고 김종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강하게 이제 좀 소위 말해서 푸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선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준석 대표도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이 전에 어떤 뭐 성과를 보여준 적은 없지만 잘하시리라 믿지만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비슷한 발언을.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주 전의 상황과 만약에 지지율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은 비교를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과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김 전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다시 보낼 것인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윤석열 후보가 러브콜을 보낼 것인가?
가정을 해본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박근혜 캠프나 이를테면은 문재인 이제 그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했을 때 보면은 정말 뭐 소위 말해서 납작 엎드렸어요. 예. 며칠 동안 삼고초렵 문 밖에서 그 예, 회고록에 예.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밖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예.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원톱 자리 예.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그 자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 예. 만약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이 아예 없으면은 지금 기자회견 했을 겁니다. 안 간다. 예, 예.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조금 남겨놓고 여지를 남겨놨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몇몇은 저희가 뭐 다 언급해드리지 않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수정 그 교수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좀 영입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 뭐 다른 분들은 사실은 뭐 안에 당 내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름을 또 스튜디오커바 디나 위원장입니다. 이분도 그 사할린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 네.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상당히 눈에 띄는 거죠. 예전에 이제 외국인 노동,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히려 이 보수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그런 기억을 이제 떠올리게 예.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효과인데. 이수정 교수의 영입을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은 저는 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2030 남성들의 표를 의식을 해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반대를 했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그 좀 오락가락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여성들 표도 강력하게 의식을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조금 뭐 패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덜 이제 그 목소리의 비중이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수정 교수가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점 그리고 기존에 2020년부터 그러니까 야당 쪽이겠죠.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특위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정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을 많이 던지면 그러니까 정치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실상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을 텐데 뭐 지금 당장 나온 인터뷰 기사가 제가 없어가지고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치 참여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치 참여로 보고 있는데 예. 뭐 이수정 교수께서는 정치 참여가 아니라고 혼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를테면은 그 당에서 이를테면은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요구를 해서 내가 참여를 했다. 나는 여야에 모두 열려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약간 국민의힘에 여러 차례 이렇게 몸을 담갔다라고 본다라면은 네. 국민의힘 쪽 인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예. 그거는 뭐 이제 시각은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사실 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라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현실 정치에 깊숙이 발해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만 이수정 교수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개인 간의 연이 혹시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들어본 게 적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2030 남성 이를테면 안티페미니즘의 색깔이 당이 너무 짙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예. 근데 그 중에서 여성계 중에서는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장 적합한 분을 이수정 교수로 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준석 대표 패싱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제 여러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패싱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대표 패싱인 걸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기 애매해요. 어제 저녁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예. 아니 패싱 논란 좀 지겹다 예. 이런 취지로 좀 올렸거든요. 아니 근데 그쵸 그 예, 글을 그런데 제가 봤는데 예.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예.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예. 충청도 후보의 충청도 일정을 어떻게 내가 당대표이고 상임선대위원장이 내가 모를 수가 있느냐 예. 이렇게 이제 약간 불쾌감을 좀 드러냈어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홍보 미디어 총괄 지금 본부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네.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도 이거는 패싱이 있는 거는 맞다라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남의 당 대표를 가지고 왜 패싱하느냐고 성명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좀 노리겠다. 그러니까 예. 2030에 좀 지지를 받는 이준석 그걸로 윤석열 후보의 표가 이어지는 것을 좀 끊어보겠다라는 예. 뭐 민주당의 좀 속내가 드러난 건데 갈등이 있는 것은 맞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의 노선 그러니까 강경 보수 좀 더 전통 보수와 그 뭐 신보수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을 둘러싼 이 갈등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또 상존해 있다 이렇게 예. 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당대표를 패싱할 만한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가정입니다만 패싱을 원하는 쪽에서는 패싱하려고 이제 이런 움직임 내지는 이런 흔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그러면 이건 일종의 대선 이후를 가정하고 벌어지는 일종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없을 때 쑥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판단부터 해가지고 그 측근 그룹들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것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중진이냐 아니냐 딱 이 구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진들은 대부분 다 불편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정도로 몇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측근 그룹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